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8차 변론이 헌재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헌재 앞에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왔고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이제 느낀 것들 좀 나눠보려고 영상 켰습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탈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전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의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뭘 발견했냐면요.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0원씩 후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지어 당비도 10,000원씩 냈습니다. 그런 제가 당비도 보통 사람들이 내는 무슨 몇천 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가 사실 알고 보니까 저의 속성 자체는 진짜 저는 좌파일 수는 없었더라고요. 그게 좌파적인 기질과 이 우파의 기질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놓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공병호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좌파들이 외치는 구호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에서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걸 구현할 거냐는 거죠. 구호를 외친다고 구호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보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선동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이 좌파들의 속성 그리고 좌파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들의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인간의 본능과 속성과 연결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둔 책이라서 이 우파 국민이라면 반드시 정독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일단 이 책 한 권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굿뉴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8차 변론이 마지막일 뻔했어요. 그런데 추가 변론일이 지정되어서 추가 변론이 한 번 더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 내고 헌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공정하게 재판해라라고 목소리를 냈던 게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자리로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된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다 포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다.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집회 현장에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오늘 제가 경험했던 좀 특별한 일은요. 오늘 무대에 그동안 2030 10대까지 우리가 무대에 서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패턴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스피커로 발언을 했어요. 제가 라이브로 영상을 켜고 그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내용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치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사고를 할 때 여러분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 다니엘 카너만의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1이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가 뭔가 곱씹으면서 느리게 생각하는 시스템 2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아이들이 올라와서 발언을 할 때는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이게 불편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회 현장이라는 건 물론 저희가 되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한다고 해도 구호를 외친다거나 또 일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뭐 한마디로 욕도 할 수 있고 과격하게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저도 사실 마음속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알려지는 게 이것도 과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노출되다 보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저에게도 본능적으로 올랐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영상을 과연 내가 찍어도 괜찮을까? 이런 제가 스스로 자기 검열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집에 오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발언을 할 때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과 통념에 아이들한테 저런 발언을 시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게 상식과 통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유명세를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훈련시켰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상황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발언의 내용은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외워서 발언하는 거랑 여러분 자 봐봐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저는 스크립트를 읽지 않아요. 스크립트를 읽으면 저도 더 매끈하게, 그러니까 매끄럽게 깔끔하게 더 짧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스크립트를 쓰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저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리딩을 하듯이 읽을 수는 있는데 스크립트를 안 쓰면 때로는 제가 이제 뭐 말이 중복되거나 하면 저도 약간 자르는 정도의 편집을 하긴 하는데 뭐 스크립트를 써서 그거에 근거해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조금 더 잘 진실되게 전달되는 거. 이게 스크립트 없는 거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기계적으로 스크립트를 올라서 발언하는 거랑 아이가 뭔가 얘가 이해를 했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된 거야를 아이 스스로도 납득하고 판단한 상태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꺼내는 건 이건 전혀 달라요. 근데 제가 아이들 메시지를 드리면서 일단 내용 자체도 어떻게 조그만 아이들이 저런 걸 알 수 있지? 내용 자체도 훌륭했지만 사실 메시지는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훨씬 중요한 건 저 전달하고자 하는 스피커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메시지에 얼마나 어떤 본인의 그 진정성을 담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표현하는 퍼포먼스. 근데 아이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모님이 써준 스크립트를 외워서 표현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아이의 표현력과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순간 그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꼈던 이유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우리 아이를 무대에 세워서 저런 발언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해도 내 아이를 저렇게 무대에 세우는 리스크를 내가 감히 질 수 있을까? 다 속으로 사실은 아이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본인 걱정을 한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본능적으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는 건 지나친 거야. 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자, 이분은요. 그랜트 카돈이에요. 그랜트 카돈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이 책의 저자이고요.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0조 자산가가 된 세일즈맨 출신으로 지금 세일즈 코칭, 비즈니스 코칭, 부동산, 펀딩까지 정말 다양하게 하시는 10조 자산가입니다. 현재는 10조 자산가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의 아이들을요. 학교에 안 보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교육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공교육 시스템은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이에요. 이게 19세기 정도에 노동자를 그러니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노동자를 양성해서 한마디로 빠르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지시받는 일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초에 만들어진 게 노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지금 공교육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랜트 카돈은 본인은 이미 이 아이들을 노동자로 양성하는 그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과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랜트 카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과 돈과 사람에 대해 알고 돈에 대해 알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랜트 카돈은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가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 살 거야. 멀티 패밀리 아파트먼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세대인데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 세대가 있는 그런 다세대 물건들을 보러 다니면서 본인의 딸 첫 번째 딸 사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그런 현장에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아빠가 비즈니스 협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옆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는 콜드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한테 전화해서 전화로 클로징하고 전화로 이제 매출 일으키고 이제 이런 클로징과 이제 콜드콜로 되게 또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님의 사실은 이제 멘토이셨어요. 근데 이 본인의 딸한테
11살 정도 된 본인의 딸한테 콜드콜이라는 걸 시켜요. 어떤 거냐면 그로스 컨퍼런스라고 이제 1년에 한 번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무대에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을 연사로 등장시켜서 하는 이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크로스 컨퍼런스의 티켓을 예전에 구매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게 해요. 사브리나한테. 그래서 사브리나가 전화해서 나는 그랜 카돈의 딸 사브리나인데 왜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냐. 상대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애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랜 카돈 딸인데요, 아빠 이번에 컨퍼런스 있는데 왜 티켓 구매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1살 정도 어린애한테 이런 전화 받으셨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대부분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끊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되게 무례하게 끊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사람들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몰랐다고. 언제냐고. 그러면 나한테 정보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브리나가 그 사람한테 이제 이메일로 정보를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커미션 몇 프로를 지급하는데 내가 너한테 커미션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전화 한 콜 한 콜, 앞에서 나한테 전화를 끊어버렸던 한 콜 한 콜 전화의 가치를 이 그랜 카돈이 11살 사브리나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 그랜 카돈의 자녀 교육의 사례가 소개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랜 카돈이 어린 자녀들한테, 이 끝점의 부자가 자녀들한테 시키는 교육은요, 아빠가 밑바닥, 정말 맨 밑바닥에서 이 어떤 이렇게 큰 끝점의 부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 내가 했던 걸 내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로스 컨퍼런스라고 그 무대에 자기의 딸들을 차례차례 다 세워요. 연사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꺼내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내가 성공했던 그런 방식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의 성공의 이 공식이 달라요. 예전에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그러니까 제 연배 4050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하고 이 대학 학위 가지고 뭔가 이거 가지고 써먹어 볼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뭔가 게임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학생들조차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생들조차도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학위가 이제 어떤 경제적 성취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험 외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적어도 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사로 발언하기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그거를 알고 나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이에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학원에서 학원장 하던 시절에 그냥 이제 새로운 관점과 교육이 안 들어왔던 저였다면 저 역시도 아이들을 저렇게 세워도 괜찮나? 걱정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에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원장이 일반적인 학원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본주의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눈을 떴고,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는 게 이 아이들 인생에 최고의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돈에 대해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야 되고,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저도 학교 외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들을 받으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문제집을 풀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론으로 배운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현장에 나와서 똑같은 2025년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2025년은 다 달라요, 여러분. 방에서 내가 정말 레거시 미디어 뉴스만 보는 사람들의 2025년,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은 되게 나쁜 인간이네, 저 인간은 반드시 탄핵되어야겠네, 레거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계엄령을 한 대통령을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무슨 탄핵 반대하고 지킨다는 거 말도 안 돼.
여기까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이상한 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번이라도 현장을 본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을 일어나는 그 어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내란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나. 대통령의 정상적인 어떤 이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들이 내란죄라고 몰아가고 있구나. 지금 대한민국을 내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진짜 내란 주동자들은 누구구나. 이거를 현장에 나와서 사실 보신 분들은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서 남한테 얘기만 듣는다거나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2025년에 대한민국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가 발언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빠른 대로 생각했을 때는 저도 뭔가 마음 한켠에 이제 걱정이 올라왔는데 조금 다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이런 무대에 서도록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앞서가는 좋은 교육이다. 이 부자들의 교육이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집에 오는데 굉장히 제가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앞에 20대 청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방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가방을 메고 가는데,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가방에다 태극기를 꽂고 다니는 이 모습은요, 누가 원래 해야 되는 모습이죠? 태극기를 꽂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이 좌빨들의 표현에 의하면 태극기 부대의 노인네들이나 사실은 할 법한 일이었어요. 근데 20대 청년이 태극기를 저렇게 가방에 자랑스럽게 꽂고 이제 집회 끝나고 그 친구들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사실 지금 가장 이 문제가 많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세대는 4050이거든요. 4050이 제일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VON이라는 그 채널의 이제 대표님께서도 4050은 뭐 한 반 정도는 버린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전체 국민의 70% 정도만 이제 우리가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4050은 반만 구해도 다행이다. 사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전 민주당 권리당원에서 이제 정치적 무관심자 개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도 자격을 갖춘 지 사실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4050 세대가 가장 사실은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정말 이 미래가 밝은 건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이 청년들은요 어떤 게 굉장히 또 이제 장점이냐면 굉장히 뇌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빨리 흡수해요. 빨리 흡수하고 내가 뭔가 이게 진실이 아니고 잘못됐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면 빨리 이런 거를 SNS라든지 정보력도 좋고 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뭔가 이제 그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청년들의 그런 어떤 이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다. 온라인 전투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고 가방에 태극기를 꽂고 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했고 요즘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털보 교주 방송에서 진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돈봉투 받고 나가는 거다. 뭐 휴게소에서 얼마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건 저만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광장에 나가서 그 어른들과 만나면서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런 말을 듣고 믿었던 거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사실 그때 속으로 생각했던 저희 속으로 생각했던 그 미안함이 있어요. 그 어른들을 바라보던 저희들의 그 어리석고 잘못된 시선에 대한 죄송함. 어쨌건 지금은 이 세대 간의 화합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세대 간 화합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던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이제 그 선포했던 의도와 목적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 외적인 생각하지 못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진짜 계엄령이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집회 참석하고 이제 저녁
아점을 먹고 제가 밥을 못 먹고 나가서 저녁을 먹으러 이제 그 헌재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어디 가는지 길을 막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간다 했어요. 저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 목적이 전달됐으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붙잡고 묻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제가 아까는 정말 진짜 빡쳤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밥을 먹을 거다, 무슨 식당을 갈 거다까지 말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게 목적이면 식당을 정했을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처 제가 지리를 잘 모르면 일단 움직이다가 눈에 띄는데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가냐고 물었는데 아까 진짜 사실은 되게 분노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불신검문 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디 가서 밥 먹을 거라는 것까지 근데 경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가 왜 분노했냐면, 예전에 진짜 수십 년 전 일이에요. 예전에는 불시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좀 수상해 보이면 가서 불시에 그 사람을 검문하고 심지어 경찰서로 끌고 가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되게 어릴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가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너무 불고 추우니까 옷에 깃을 이렇게 세우고 저희 동생 둘이랑 서울에 아마 이제 그 애기들 그때 병원에 데리고 가셨던 것 같은데, 옷을 세우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가시는데, 경찰이 옷깃을 세웠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가 수상해 보인다고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애들 둘을 데리고. 예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만큼 뭔가 치안과 국가 보안과 이런 일이 그만큼 민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인권 문제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상해 보인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경찰서를 끌고 갔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옛날에 굉장히 어떤 보안과 이제 그런 안보에 대한 의식이 많던 시절에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딱 그 기분이었어요. 야, 지나가는데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 어디를 가는지까지 말해야 이걸 허락받고 지나갈 수 있나? 이게 여러분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저는 아까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이제 막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뒤에 경찰들이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데 사실 들으라고 일부러 했어요. 내가 밥 먹으러 어디 가는지까지 말을 해야 되냐. 목적을 말했으면 그 사람이 문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이게 도대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이 굉장히 많은 자유의 제한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게 되는 일들일 거라는 거를 오늘 저는 정말 깊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때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저희는 정말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헌재가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당한 걸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똑바로 법과 원칙대로 한마디로 누구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판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그걸 느껴서 뭐 본인의 성향이 무슨 뭐 독후감 판사든지 무슨 뭐 내 개인적인 성향이 무슨 뭐 야동 판사든지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행할 수 있게 국민들이 최대한 국민들의 이 어떤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는 판결을 낸다는 건 정말 국민을 다 개돼지로 안다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근데 최대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이 사람들이 똑바로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이제 현재 앞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불신검문을 하는데 여러분 봐요. 얼굴을 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꽁꽁 싸맨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모자 쓰고 갔거든요. 근데 얼굴을 다 드러낸 시민을 얼굴을 가린 경찰이 불신검문을 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잖아요. 사실 그동안 제 라이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왜 복면 쓰고 있냐, 왜 마스크 쓰고 있냐,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그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들도 라이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노출되면 저분들도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저는 문제 삼진 않겠다라고 한결같이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얼굴을 다 드러낸 제가 얼굴을 가린 경찰들한테 검문, 그쵸, 이거는 목적지를 검문당한 거죠. 이런 불신 검문이라는 걸 제가 당하고 나니까 오늘 진짜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굴을 가린 경찰이 얼굴을 다 드러낸 시민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건 지금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온갖 다양한 이 개 같은 이런 경우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희가 정말 끝까지 목소리 내고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요, 저는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교보는 싫지만 교보를 우리가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교보에서 하는 일은 괘씸하지만 저희가 특정 어떤 책의 순위를 올릴 때는 교보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마다의 어떤 호불호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저는 광화문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장소에 집결돼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규모,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사람의 어떤 인원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발언하는 말의 내용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저는 반드시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그래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